첫 코너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대학신문의 오피니언란을 살펴보는 코너죠. 자, 사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자급과 자족을 성찰하며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기반은 농업이었다. 1955년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가 75.5%였다는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농업은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2019년 농업 종사자 인구는 4.3%까지 줄었다.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1970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다. 맨몸으로 상경했던 그들이 그럴듯한 집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판자 몇 개, 슬레이트 몇 개가 겹쳐 겨우 바람 정도 막는 형국의 거처를 꾸미게 됐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빈민촌의 시작이 됐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줄자 그 결과물도 줄었다. 당연히 식량 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졌다. 그나마 쌀만이 100%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과 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23% 정도다. 국내 수요가 많은 밀은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다 재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품종들이 많아져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역시 식량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네, 이 문제는 그동안 대학신문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이슈인데요.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상황이 몹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농업은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의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떠나기 바빠 농촌에서 60대면 청춘이라는 한탄이 들릴 정도다. 그러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마주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 이동이 제한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식량의 수출도 수입도 어려워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식량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조였다. 평소 어려움을 소중함을 몰랐기에 누리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것은 비단 식량뿐만이 아닐 것이다. 국내 수급이 가능했던 마스크, 생필품, 코로나 진단키트 등 자급자족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당장 자족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자급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고 이용이 불편해도 우리부터 우리 것을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제2의 식량 전쟁, 제2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와 같은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번엔 조대신문에 실린 조선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강우진 수습기자가 쓴 나는 지금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작가는 글을 쓴다. 글을 쓰기 때문에 작가는 작가일 수 있다. 그러니 작가에게 글이란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일종의 증거물이다. 자신의 품 안에 잉태하고 세상에 꺼내놓은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며 앞으로의 출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 이는 비단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글을 쓰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봤더니 바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네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소설가 김금희는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반납했다.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훌륭한 작가들에게 상을 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학상이다. 대한민국 문단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문학상이며 작가라면 한 번쯤 수상하고 싶어하는 문학상을 김금희 작가는 왜 반납했을까? 수상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다. 적어도 3년간은 자신의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불공정 계약 조항이었다. 김금희 작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상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이다. 거대 출판사의 저작권 인식이 이러한데 평범한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실제로 인터넷에는 저작권 소유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인터넷에서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영상이 사라지고 있고 사라진 만큼 새로 올라오고 있다. 없어지면 다시 올리면 그만인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일러스트나 이미지의 무단 도용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재가 불러온 무수한 불법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짚은 기사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아픈 손가락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가에게 작품은 자식이다. 진부하지만 이만한 비유가 없다. 내가 무심코 소비하는 이것이 누군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조해낸 작품일 수도 또는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나는 묻는다. 나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진 않은지, 다른 누군가의 손가락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자,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대신문의 사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의 본질을 생각해보자라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섣불리 다음 시대를 예상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우선 집중하자.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의 본질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직장 생활의 본질이 사무실에 나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데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어디에서건 하는 데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나서 대학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데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학생에게 대학 생활은 지금까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배제하며 대졸자끼리 공유하는 학번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가고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쓰고 더 좋은 학벌의 대학에 가며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선배, 후배, 동기들과 어울려 밤새 놀기 위해 대학에 가지는 않았나? 출석 자체를 위해 강의실에 허겁지겁 뛰어들어가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시험에서 남보다 1점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며 그런 자신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조별 과제를 싫어하지는 않았나? 코로나19로 대학 생활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어떤 것이 대학 생활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사설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압도해버린 상황에서 부정은 과연 무엇일까? 대리시험은 부정이고 입시교육은 부정이 아닌가? 정답 공유는 부정이고 정답 사유는 부정이 아닌가? 과연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부정이 아닌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부정 여부만을 따지느라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시대에 대학과 공부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영어 점수가 영어 실력보다 중요할 수 없고 학벌이 학력보다 중요할 수 없으며 대학 생활이 대학 공부보다 중요할 수 없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핑계대며 본질을 계속 소홀히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네, 오피니언란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